구시대를 넘어 새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6월 20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출근길에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왔는데, 자, 우리 댁내에 계신 또 출근하신 또 업장에 계신 모든 동료 시민 여러분, 비 피해 없기를 잘 챙겨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날씨가 계속 이제 아열대 기후처럼 이렇게 돼간다고 하니까 뭐 스콜 같은 것도 내린다고 하고, 또 7월 한 달은 계속 장마라고도 하고, 참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기후변화라는 말보다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하는데, 자, 뭐 정말 인류 앞에 놓여있는 난제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구 45억 년 역사를 좀 돌이켜보면 기후는 항상 변화무쌍하게 변해왔습니다. 뭐 6,500만 년 전 공룡의 멸종을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인류가 한반도에 살던 시절에도 이미 빙하기가 있었거든요. 네, 빙하기가 있었어서 좀 익숙하지 않은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전에는 몇만 년 전에는 중국의 산동반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서해 쪽, 그러니까 평택 쪽, 그쪽하고 그 서해의 지역이 육지였습니다. 네, 육지였어요. 지금처럼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해는 뭐 동해 바다보다는 이 수심이 낮죠. 그래서 거기가 과거 빙하기 때는 육지였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중국에서 이제 한반도 쪽으로 뭐 걸어서 이동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 예전에도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그 호주라든가 아니면은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대륙이라든가 이런 게 대륙 이동설 때문에 붙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판게아라고 부릅니다. 판게아. 판게아가 뭐냐면 과거의 원시 대륙이 마치 하나처럼 다 이렇게 붙어 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판의 이동, 판 구조론이라 부르죠. 판의 이동을 통해서 대륙이 이동해서 지금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는 한반도 역시 원래부터 하나의 땅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한반도 역시 원래는 세 개의 대륙으로 나눠져 있던 게 합쳐진 거예요. 대륙이 서로 나눠져 있던 게 서로 이렇게 대륙 이동하고 뭐 찢어지고 다시 붙고 하면서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오늘날의 한반도다.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찢어졌다가 붙었던 지점이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가 서울의 강남 지역과 강북 지역의 이 지지를 조사해 보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의 강북 지역은 그 북한산이 이렇게 우뚝 솟아 있죠. 북한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형제 산들이 계속 쫙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병풍처럼.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화강암 지반이 상당히 두텁게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고, 그리고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퇴적층과 편마암 기반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과 강북은 지질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표면 아래를 구성하는 땅의 형질 자체가 다르다. 옛날에는 다른 땅덩어리였다. 뭐 이것도 상당히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일 텐데, 제가 5년 전에 쓴 책, 보통의 과학이라는 책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잘 나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연주님 말씀을 재밌게 해주셨네요. 대륙만 찢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찢는 뭐뭐뭐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비참한 현실이네요. 네, 자, 이게 재밌는 말씀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는 방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목이 뭡니까? 박범계 안 된다. 청래보단 찬대. 민주당 위에 극성
개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제 자주 얘기를 하죠.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이 개딸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개딸처럼 막 민주주의의 원칙들을 무너뜨리고 막 욕하고 너무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만 개딸 같은 영향력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개딸처럼 그렇게 무자비하게 비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시민들이 영향력을 키워야 합니다. 영향력이 있어야만 저 보세요. 민주당 보세요. 지금 시민과 당원들의 눈치를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개혁을 해야 된다, 쇄신을 해야 된다, 우리 동료 시민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때요? 송원석으로 원내대표 뽑고 유상범으로 원내수석 부대표 뽑고 다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개혁과 쇄신을 원하는 우리 동료 시민들의 책임 당원들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그냥 계속 도로 친윤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 동료 시민들이 우리 당원들이 개딸처럼 비민주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만 영향력을 키워야 합니다. 영향력을 키워서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바른 방향으로 저들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딸처럼 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의 영향력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영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제가 소통하자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국회의원들과 소통하자는 얘기예요. 뭐 우리끼리도 소통을 해야 되지만 국회의원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뭐 얼마 전에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나 그리고 최영두 의원한테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박수영 의원한테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영향력을 보여줘야만 시민 무서운 줄 안다. 정치인들이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국민 무서운 걸 모르니 저렇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기 멋대로 한덕수 총리로 옹립하려고 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벌인 거잖아요. 그리고 권영세 의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애초부터 한덕수는 뭐 후보자의 생각이 없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만 제가 팩트를 찔러볼게요. 5월 10일 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모집을 했는데 그때 유일하게 신청한 사람 누구예요? 한덕수였잖아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때 그 새벽 시간에 그걸 한다는 거를. 그래서 이 친윤 주류 의원들이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는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사 리드가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이 여당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지금 현재 이제 법사위원장을 누구로 할지, 그러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당대표 선거를 나가면서 이제 그 자리가 비었죠. 그래서 거기를 누구로 할지 뭐 정해진 건 없다마는 아마도 박범계 의원을 뭐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범계 의원이 뭐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또 당내 사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충분히 법사위원장하고도 남을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이죠. 김병기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뭐라 썼냐면 내정은커녕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언제 했냐? 법사위원장에 박범계 의원이 내정됐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뭔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건데, 그럼 그 눈치를, 누구의 눈치를 보느냐? 개딸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말이죠. 그 이재명 대통령 그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이라고 있죠. 제명인의 마을. 거기서는 어떤 글들이 올라왔냐면 박범계한테 법사위원장을 고사하라 라는 문자를 보내자라는 글들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박범계 의원한테 야, 너 법사위원장 하지 마 라는 문자가 많이 갔겠죠. 그죠? 그러면 박범계 의원이 왜 이렇게 개딸들에게 눈밖에 났느냐,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마 그것 때문일 거예요. 이제 법무장관 시절에 검찰 개혁을 이제 제대로 성공을 못 시켰다. 법무장관을 했는데 제대로 이걸 못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반대로 뭐 추미애나 뭐 김용민 의원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검찰 개혁, 검수완박 정말 빡세게 했죠. 그렇게 비교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명인의 마을에서는 박범계는 안 된다라는 식의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대표 역시 정청래냐 박찬대냐를 놓고 또 서로 의견들이 좀 갈리는데 이 개딸들은 정청래보다 박찬대를 밀어야 한다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청래 의원을 밀고 있는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도 보내고 있대요. 물론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개딸들은 이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청래보다 찬대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정청래 의원 정말 이재명 호위무사처럼 열심히 싸운 사람이잖아요. 특히 지난번 대선 선거 때 보면은 그 유세차 트럭에 올라가지고 뭐 춤추는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정청래 의원 그 양쪽에 그 여성 지지자들인가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성분 두 분이 양쪽에 계시고 가운데 정청래 의원이 껴서 이렇게 춤을 이렇게 추는데 그 춤 사이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영상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정도로 정청래 의원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청래보다는 박찬대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해보면 아무래도 정청래 의원은 그 화력이 센 사람이다 보니까 좀 자기 목소리가 강하고 좀 자기 정치를 하지 않으려나? 라는 지지자들의 우려가 있는 것 같고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스타일이 좀 고분고분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분고분하다는 게 뭐 성격 자체가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 대표의 말을 좀 잘 듣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잘 들을 것 같다. 라는 느낌 때문에 아마 지지자들은 청래보다 찬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튼 당대표 선거를 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그 당원들의 표심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말이죠. 당대표뿐만 아니라 권리당원도 20%의 의견을 반영을 해요. 권리당원도 원내대표를 뽑을 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배울 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00% 의원들 뜻으로만 원내대표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국민 무서운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국민 무서운 걸 모르다 보니까 그냥 자꾸 제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원내대표를 뽑을 때도 당원들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배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배울 점이 뭐가 있냐? 저는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내대표 선거할 때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근데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각 당마다 당론이란 걸 정합니다. 당론. 근데 당론을 정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렇죠? 의원총회에서 정합니다.
의원총회에서 당론이라는 것을 정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국회의원들만 할 것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안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을 보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그냥 그 원내에 입성하지 못한 당협위원장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총회에서 의원들로만 당론을 정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남, TK, PK 민심만 집중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대중정당의 당론을 정하는데 왜 TK, PK 민심만 과잉 대표되냐라는 거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당론을 정하는 것은 의원총회인데 의원총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대부분이 영남 지역 의원들이다. 그래서 수도권 의원, 뭐 저 같은 충청도 출신들, 그리고 호남, 뭐 서울 이런 쪽 지역의 목소리는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론이라는 것이 강제력이 있잖아요. 당론을 한번 정하면 그 당의 대표적인 목소리가 되니까 그 당론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당론을 정할 때 왜 국회의원들 목소리만 들어가느냐?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당론을 정할 때도 저는 정말 중요한 어떤 그 당론을 정할 때는 당원 투표가 저는 필수라고 보고요. 그리고 의원총회를 만약에 해서 당론을 정하는 게 사실은 간편하죠. 쉽죠. 그냥 의회에 있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거 하면 쉬운데 적어도 그런 중요한 당론을 정할 때는 전체 당론 투표를 하기가 어렵다면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목소리도 저는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당론을 정하니까 잘못됐다. 그리고 원내대표를 뽑을 때 당원들의 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원내대표 뽑을 때 그 당원들 목소리를 20%를 넣잖아요. 그런 게 국민의힘에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취임 첫날 그랬죠. 그 수도권 어떤 민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딴 거 하지 마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수도권 민심을 얻으려면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의 목소리를 좀 들으세요. 수도권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 그거 있고 두 번째 민주당을 보면 말이죠. 자, 민주당은 텃밭이 어딥니까? 호남이죠. 요새는 민주당 텃밭이 호남에서 확장돼 가지고 서울, 경기 대부분의 지역구가 민주당 텃밭입니다, 이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은 호남이죠. 그죠? 호남에서는 뭐 한 80%, 90% 득표로 당선이 되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호남에 있는 국회의원들, 예를 들면 뭐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 뭐 한 두세 명 빼고는 다 초재선이에요. 3선 의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처럼 뭐 이런 뭐 예외, 극히 예외 몇 명을 빼고는 다 초선,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가서 호남에서 당선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정치 신인은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구에 가든 당선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조직도 없지, 인지도도 없지.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치 신인이 당선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능력 있고 유능하고 떡잎이 괜찮아 보이는 정치 신인들을 호남으로 보냅니다. 호남으로 공천 줘서 거기서 당선되면 그 사람이 초선 의원하고 뭐 4년 동안 의정 활동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정 활동 열심히 하면 국민들에게 낯이 익을 거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저 국회의원 뭐 잘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우잖아요. 그럼 그렇게 경쟁력을 키운 의원을 어디? 수도권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국민의힘하고 싸워가지고 당연히 본선에서 경쟁력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때요? 국민의힘은 젊은 새로운 정치인들을
다 험지로 보냅니다. 다 험지로 보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바꿔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 동료 시민분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또 저도 좋아하는 우리 언더 73에 있는 동료들. 자, 언더 73 활동하는 분들, 류재화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또 김준호 전 대변인, 다 이런 분들 얼마나 참신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난 총선 때 출마한 데가 어디입니까? 그죠? 노원, 김준호 노원, 그리고 제가 세부 지역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상수 인천, 그리고 류재화 세종.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 험지였습니다. 그죠? 능력 있고 유능하고 이런 정치 신인들을 민주당은 계속 그렇게 키워옵니다. 키워오는데 국민의힘은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지역을 누가 가느냐? 다 중진들이 갑니다. 다 중진들이 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친윤 기득권 주류 의원들 다 어디에요? 다 TK예요, TK. 그죠? TK, PK에 다 몰려있고, 서울 같은 경우도, 자,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그나마 해볼 만한 지역,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어디예요? 그렇죠. 강남하고, 용산, 이런 정도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총선에서 용산, 누굽니까? 권영세 의원. 또 동작도 해볼 만한 데였죠. 나경원 의원. 그냥 그렇게 해볼 만한 데는 다 중진들이 빨대 꽂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말이죠. 다음번 총선 때는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서 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정말 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에 책임 있는 의원들은, 그러니까 을사오적에 해당하는 사람들, 을사오적에 해당할 만큼 어떤 내란과 탄핵,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망친 의원들은 정계 은퇴를 해야 됩니다. 저는 친윤 세력들 전부를 다 책임지우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도 적극적인 친일파가 있었고, 그리고 생계형 친일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 청산을 하다 보면 생계형 친일파까지 모두 다 청산을 하다 보면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다 청산이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친일파 청산하지 말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중을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중을 둬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안에 있는 친윤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 중에서도 우리가 경중을 나눠야 됩니다. 같은 친윤이라 하더라도 정말 적극적으로 주동자로서 앞장서서 했던 윤어게인 외치고 전한길한테 개몽령이라고 이렇게 쉐쉐하던 사람들, 이런 적극적인 친일파, 정말 을사오적에 해당할 만한 사람들과, 그리고 좀 개파석이 좀 옅은 사람들, 좀 친윤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개파석이 옅고, 그리고 뭔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끌어안아야 돼요. 그게 정치입니다. 그런 사람도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의 개혁 세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들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친윤 세력 안에서도 디바이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친윤들이 송원석 의원을 원내대표로 뽑은 60명, 이 60명이 다 똘똘 뭉치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분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새 보니까 그 극우 세력들이, 또 극우 유튜버나 이런 데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한다 안 한다 이 얘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왜 출마 안 하냐? 극우 세력들이 왜 출마 안 하냐?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겠어요? 자, 극우 세력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극우 세력 입장에서는 다시 김문수 대 한동훈 구도를 만들어서 김문수를 띄우고 싶은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야만 한동훈 대표를 열심히 씹을 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를 막 씹어야 자기도 슈퍼챗도 받고 하니까
그 결국은 다 자기들 돈벌이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 그죠? 그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요점은 친윤 세력 중에서도 경중을 나눠야 된다. 개전의 정이 있는 사람들은 음? 이 사람들 성찰과 반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개혁과 쇄신으로 우리가 품어서 안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도저히 얘는 안 되겠다. 을사오적이다. 올해가 을사년이니까 을사오적이다 하는 사람들은 개혁해야죠. 개혁해야 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민주당한테도 배울 게 있다 그랬죠. 자, 영남에서 초선 재선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고 어느 정도 자기 정치적인 어떤 구력도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차출해서 다 수도권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경쟁력이 없는 삼선 의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쟁력이 없으면은 공천을 주지 말아야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경쟁력이 없는데 어떻게 공천을 줍니까? 4선이 됐든 5선이 됐든 경쟁력이 없고 그 선수와 나이를 다른 데로 드신 분은 당연히 공천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요점 정리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총선 때는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있다. 꼭 잊지 말아 주십시오. 뭐냐?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영남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영남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요새 민주당세가 이제 세졌기 때문에 부산은 또 접전인 지역구도 많아요. 부산은. 예, 그래서 저는 뭐 접전인 지역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국내임 깃발만 꽂으면 되는데 그런 데는 대표적인 게 이제 TK겠죠. 그런데 경쟁력 있는 의원들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수도권으로 보내야 된다.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선인데 경쟁력이 없는 의원들은 그러면 그냥 그 지역구에서 계속 하나요? 아니죠. 3선, 4선이 됐는데 지역구에 있으면서 경쟁력이 없다. 그런 분들은 공천을 안 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중앙일보 단독 기사인데 대선 경선 때 친명 유튜버에게 컨설팅비 5천만 원을 줬다라는 건데 자, 이거 뭔가 냄새가 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에요. 저는 뭐 이쪽 좌파 진영의 유튜버 아는 게 김어준 씨하고 매블쇼 두 개밖에 모르는데 이 박시영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꽤 크네요. 여기가 그 구독자가 60만 명입니다. 야,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박시영이라고 저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구독자가 60만 명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 합리적이고 또 중도적인 위치를 갖는 우리 뉴스엔진 같은 유튜브도 빨리 구독자가 늘어야 될 텐데 네, 힘 좀 써주십시오. 자, 어쨌든 이 박시영이라는 유튜버가 이재명 당시 후보 캠프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뭐 저도 캠프에 있어봤지만 유튜버한테 컨설팅비를 5천만 원씩이나 주고 컨설팅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캠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전문가예요. 캠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전문가인데 뭐하러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5천만 원이나 주고 컨설팅을 받겠습니까? 야로가 있는 거죠. 이준석 후보도 전에 박성민 민 컨설팅 거기에다가 뭐 이제 거액의 돈을 주고 컨설팅 뭐 받고 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정치 컨설팅이라는 것이 처음에 이제 정치를 나서는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 혹은 뭐 재선 3선이라 하더라도 딱히 역량이 없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컨설팅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돈 내고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 특히 이재명 같은 사람은 민주당에서 압도적이잖아요. 민주당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은 어땠습니까? 이재명은 대관식을 치른 사람입니다. 국민의힘처럼 치열하게 경선을 하지도 않았고 어차피 이재명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경선 과정에서 컨설팅비 5천만 원을 박시영이라는 유튜버한테 줬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열세에 있던 김동연과 김경수는 컨설팅 이런 비용을 지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시영이라는 사람한테 5천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돈을 주지 않아도 내로라 하는 어떤 전략, 기획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재명한테 알아서 컨설팅을 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이나 썼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이한주 국정기획원장이 뭐 사실상 인수위원회죠, 이게.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전 부처에 다시 보고하라. 아, 이거 군기잡기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한주 위원장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짚어드리기도 했죠. 그 영등포 동남아파트 주상복합 그 부동산 사랑 30년 외길 부동산 인생 앞과 뒤가 다른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뭐 부동산 불로소득 안 된다고 얘기하던 분이 뒤로는 부동산 투자 열심히 해가지고 2005년 어린이날 2005년 5월 5일에 두 아들한테 동남아파트 상가 두 개를 그러니까 아들한테 각각 하나씩 두 아들한테 하나씩 어린이날 선물로 준 사람이에요. 어린이날 선물로 15살, 12살 난 첫째, 둘째 아들에게 상가를 사준 이한주 위원장. 자, 아니 능력이 되면 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걸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 보수에서는 말이죠.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자기 능력에 맞게 행동하는 것 그거 갖다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한주는 왜 욕을 먹느냐? 부동산 불로소득을 늘 비판했던 사람이 앞으로는 그렇게 주장하면서 뒤로는 씨앗을 깐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으면서 좀 정부 부처 좀 군기 잡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영이 안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중앙부처 정부의 투탑인 김민석과 이한주가 까도 의혹과 이런 것만 나오는 이 두 명이 계속해서 본인의 일을 해나갈 수 있을지 네,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음 기사 볼게요. 걱정입니다. 무엇이 걱정이냐? 지금 나라빚이 1300조를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채무가 1300조를 처음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가 추경을 좀 하잖아요. 추경을 하면서 1300조를 넘는데 자, 역대 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1300조가 이렇게 넘어서는 거는 처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다 미래 세대의 빚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가 좋을 때는 세입이 많죠. 뭐 세입이라고 해봐야 문재인 정부 때 한창 그 흑자 났을 때 그때 세입이 다 뭐였습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이제 법인세였고 두 번째 부동산 세금이었어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다 부동산 사고 팔면서 그거 세금 걷어가지고 뭐 흥청망청 많이 썼죠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세 20.13%인가 하여튼 20% 정도 되는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지고 각 시도교육청들이 어떻게 했어요? 학생들한테 다 태블릿 사주고 뭐 입학축가금이라고 해서 20만 원, 30만 원씩 막 주고
돈이 넘쳐나니까 어디다 쓸지를 몰라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경기가 위축되니까 세입이 팍 줄었습니다. 세입이 줄었으면, 자, 우리 가게도 그래요. 우리 일반 국민들도 수입이 줄면 일단 뭐부터 합니까? 지출부터 줄이죠. 내가 버는 돈이 줄어들면 쓰는 돈을 줄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도 어때요? 정부도 세수가 줄었으면 지출을 아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냥 써재기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나라 빚이 1300조를 돌파하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게요. 자, 김건희 특검, 자, 시작이 됐습니다. 김건희 특검, 원희룡 전 장관도 조사 가능성이 있다. 우리 양평구 고속도로 그 땅 의혹 있었죠? 그 톨게이트 뭐 옮겼네 어쩌네 하는 거. 그거 다 이제 싹 다 조사합니다. 자, 김건희 특검이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김건희 특검이 뭘 했다는 겁니까? 경기 남부경찰청 방문해가지고 그 당시에 경찰이 수사를 열심히 했거든요.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그게 나중에 검찰에 가서 막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제대로 안 됐는가, 그거를 특검이 가서 다시 끄집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시 끄집어 보면 여기에 누가 나오냐? 원희룡 전 장관까지 타고 들어간다라는 거 첫 번째 있고요. 다음 기사 또 볼게요.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역시 김건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민정수석이 통화한 뒤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사건이 창원지검으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뭐라 그랬냐면 명태균 수사팀을 강화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이 이걸 수사하려고 하자 이걸 창원지검으로 이송했다라는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민정수석과 김건희가 통화를 30분 넘게 하고, 그리고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뭐 한 몇 번 통화를 하고, 그러고 나서 뭐 조금 있다가 김건희 무혐의 나오고, 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의 지점들이 계속 밝혀지는 겁니다.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란 특검도 뭐 아주 큰 이슈지만 아마 국민들이 큰 관심은 김건희 특검에 가 있을 것이다. 뭐 내란 특검에도 국민의힘 여권 인사들이 있겠죠. 뭐 추경호 원내대표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할 때 방해했냐 안 했냐 이런 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분명히 조사받을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에는 더 많은 여권 인사들이 연루가 돼 있다. 김건희 특검에는 더 많은 여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 방금 원희룡도 나왔었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포함된 대표적인 내용이 뭡니까? 명태균이에요. 자, 그럼 명태균으로부터 자유로운 국민의힘 정치인들 몇 명이나 될까요? 김건희 특검, 그리고 내란 특검, 이번 특검의 핵심은 별건 수사, 인지 수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범인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무제한입니다. 걸리면 다 해요. 그러면 명태균 수사를 고구마 줄기처럼 파가다 보면 여기서 걸리고 저기서 걸리고 다 걸릴 겁니다. 그럼 명태균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김진태 지사도 조사받았죠. 그리고 명태균 하면 생각나는 인물들,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전부 한 번씩 거쳐갈 겁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내란 특검 못지않게 오히려 저는 더 그 이상으로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선에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뭡니까? 내란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러니까 비상계엄 탄핵으로부터도 자유롭고 명태균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한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목 놓아서 크게 울부짖었던 거예요.
그때 얘기했던 우려한 지점들이 지금 다 부메랑이 돼서 날아오고 있지 않습니까?